예, 이 두 학자, 할 브랜드하고 마이클 베클리 이 두 사람이 원래 전쟁을 하는 나라는 세계 챔피언이기보다 세상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2등짜리 나라들이다. 2등도 엄청난 강대국이죠. 근데 그 강대국들이 힘이 가다가 1등을 앞서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주저앉는 시점,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항상 위험했다.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제 1870년부터 독일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무렵 됐을 때 이게 영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전쟁 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독일이.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 안 되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리고 일본은 좀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영국하고 미국 편을 들었죠. 그런데 1920년대에 일본의 성장이 섰습니다. 이 섰을 때 일본의 군부들 그리고 일본이 막 크면서 가졌던 희망이 다 깨지니까 국가를 전쟁 체제로 바꾸고 결국 2차 대전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례를 하면서 그럼 중국은 보자. 중국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중국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중국의 함정, 중국의 덫이 뭐냐? 뭐 중국이 경제 발전을 시작한 것이 1978년 정도로 봅니다. 등서평이.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속도로 뭐 지구 역사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있겠느냐? 뭐 대한민국이 그 맞먹는 속도로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규모가 작죠. 근데 그 중국이라는 인구 10억짜리가 10억이 넘는 나라가 그렇게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이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부상했다는 사실은 미라지가 뭡니까? 신기루라는 뜻이죠. 신기루는 아니다라고 이분들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컨트롤하려는 1대1로 정책 같은 걸 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서태평양 바다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건 뭐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하지만은 지금 서태평양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오히려 이길 수도 있어. 왜? 자기 앞마당이니까. 미국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뭐 엄청나게 좋은 군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서태평양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이긴다고 보장할 수 있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들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막 이게 힘이 크는 동안에 초강대국의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중국은 말이죠. 본시 초강대국입니다. 뭐 세계 중화라고 그러고 세계 가운데라고 그러고 아시아에서 제일 센 나라였죠. 그래서 원래 1등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참 뭐 곤욕을 당했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 100년을 치욕의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그 보복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되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대만, 남진아해 그리고 여타 분쟁 지역 이런 데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지구 패권에도 강력하게 도전하였다. 그런데 이 교수들 얘기는 그러나 지금 그 같은 야망을 뒷받침해주던 추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그걸 하려면 막 뒤에서 뭐 10% 성장이 막 계속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것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전망은 아주 어둡다. Look quite grim 이라고 썼습니다. 미래의 전망이 깝깝하다. 우리나라 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계속 커가지고 미국을 앞지를 거야. 시간은 중국 편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 브랜드하고 이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다 대는 거예요. 1970년에서부터 2000년 정말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던 그런 30년입니다. 그때 중국은 말이죠. 식량과 물과 에너지를 자급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리했어요. 다른 나라들 말이죠. 선진 강대국들 보면은 노인 65세 넘는 사람 1인당 일꾼이 5명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 나라가 부자예요. 일하지 않고 부양받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이거 무너집니다. 근데 중국은 말이죠. 1970년부터 2000년 동안 노인 한 명당, 할아버지 한 명당, 할머니 한 명당 10명이 일을 했답니다. 10명.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했다. 그리고 1970년부터 2000년은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죠. 미국과 양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 시장에 아주 쉽게 접근하였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중국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중국은 아주 쉽게 뭐 미국이 뭐 눈 감아준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기술을 아주 쉽게 중국이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밉지가 않았어요. 독재 국가였는데 그래도 많이 풀어주고 자유가 생기고 뭐 국민들이 해외 여행도 막 하고 그 독재 체제가 완화되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 중국이 우리 거 다 가져가고 그래도 중국하고 우리는 괜찮아. 왜냐면은 중국 우리 공장이거든. 그리고 저것들이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가 되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로 나타났죠. 그런데 2000년대 말엽, 그러니까 한 2008년, 9년, 10년 그 무렵부터 1970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의 일이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자원이 부족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세계에서 석탄도 엄청나게 사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철광석도 엄청나게 사가요. 그래서 이제 자원이 모자르고 그리고 물도 자원인데 물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식량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와 물을 작업하는 거하고 그것을 수입해야 되는 이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의 자원이 황폐화됐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성장 1%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 뭐 이 정도다. 지금은 그거의 3배 이상을 투입해야지 겨우 1%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의 이 성장 동력이 그냥 확 꺼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절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저도 여러 번 그 얘기한 말입니다. 데모그래픽 프레시피스. 인구 통계학적으로 절벽이 왔다. 지금 2021년이죠. 2020년부터 2050년 앞으로 30년 동안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2억이 줄어든답니다. 노동인구는 뭐 15살부터 59세 뭐 그 정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2억이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가 2억이 늘어난대요. 아까 노인 한 사람당 중국 노동자 10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이 훌륭한 양호한 인구 통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런 인구 통계학이 가지고 올 재정 및 경제적인 충격은 devastating. devastating은 뭡니까? 뭐 그냥 박살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중국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의료 및 사회보장 비용이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날 거고 GDP의 30% 정도를 그 노인들 뭐 복지비용, 치료비용 이런 거로 들어가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시진핑 정권 아래서 엄청나게 독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택동 다음으로 독재자가 시진핑이라면요. 그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데 독재를 하다 보니까 경제발전의 모든 엔진들이 다 꺼지는 거예요. 중앙집권화는 경제 번영을 파탄낸다. 근데 지금 경제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자유를 주면 나라가 쪼개져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 정책에서 말하는 적정 규모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면은 위구르 독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티베트 독립하지 않겠어요? 만주 독립하고 홍콩 독립해 보세요. 중국 대만 못 갖고 가죠.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영기업이 많아요. 그 국영기업은 대부분 좀비입니다. 그거는 돈 주면은 살고 자기 능력으로 돈을 안 벌어요. 그런데 사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 사기업한테는 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수치를 중국이 속이고 있고 왜? 독재국가니까 속여야 되죠. 너 이거밖에 경제성장 못해서 그러면 벌 받으니까. 이런 나라는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구소의 박사들은 말이죠. 연구가 막 실패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연구계획 세웠는데 실패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런데 중국은 실패하는 연구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지 그러니까. 바로 이노베이션이 독재국가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독재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 이건 뭐 엄청난데 그런 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이미 10년 이상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뭐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을 말이죠. 정교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진정한 경제 성장률은 현재 1년에 2%랍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1년에 2%면은 2007년에 14% 경제 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6%라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은 2019년에 제대로 조사해보면 2%가 맞을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규모는 크니까 등치는 크지만은. 그런데 중국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2008년에서 2019년 사이 그 11년 정도에 빚이 8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GDP의 300%가 빚이래요. 이거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리고 점차 악화되는 국제 환경. 이제 중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중국한테 맞짱 뜨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경제 발전 안 됐죠. 그리고 인권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시비 걸고 있죠.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경계하고 있고, 이 저자들은 지금 중국의 금년 상황이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와 유사하다. 천안문 사태 때 정말 한 몇천 명 총으로 쏴 죽였죠. 자유국가가 되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근데 지금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1대1로 중국이 하는 데 대해서 뭐 우리도 동참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현재 12개 이상의 나라가 1대1로 해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중국하고 안 한다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돈 빌려가지고 항구 뭐 이런 거 다 빌려줬더니 돈 못 갚는다고 항구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탈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저것이 이제 오지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국도 앞서려고 그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차제에 막아버려야 되겠어 가지고 중국의 기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아주 체계적으로 고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거의 다 죽어가죠. 요번에 그 화웨이의 부사장 뭐 지금 캐나다에서 뭐 석방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해빙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석방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웨이가 회생 불능이니까 석방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서 회생시켜라라고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가 이제 국제정치의 이 본질인데, 그리고 민주국가들이 중국이 디지털 독재 아주 무섭죠. 그게 우리가 그 소설 1984에 나오는 그런 것을 중국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이걸 다 차단하려고, 그 유럽 국가들이 중국제 물건 안 쓴다면요. 왜? 거기서 다 그 정보를 훔쳐가고 바로 디지털 독재를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옛날에 일본이나 독일이 전쟁할 때 그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이 영어로 말하면 in desperation, 아주 뭐 이제 코너에 너무 몰린 거예요. 이제 어쩔 방법이 없어. 이 전쟁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도 몰려가고 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스트래티직 인서클먼트 하고 있다. 거기에 중국이 봉착하였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두 정권, 그러니까 즉 오바마하고 트럼프 정권 때 중국과 경쟁한다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오 컨테인먼트, 신봉쇄 정책을 했다.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는 거예요. 미국은 상당히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중국에 대했다.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침략성을 격파하는 것. 중국은 침략이라고 안 그러는데 미국은 너는 침략이야. 그리고 그걸 격파하는 것.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 것. 이 사람들은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서 정확히 그것을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동원해서 글로벌 레지스턴스, 지구 전체가 중국한테 대항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금 대만은 전략적 고슴도치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사자가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잡아먹으려면 뭐 목구멍이 엉망 될 거예요. 가시 있으니까. 전략적 고슴도치가 되고 있는 대만. 일본은 뭐라고 표시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냉전 이후 최대의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의 방위백서에 사무라이 말 타고 있는 그 펜화가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다고. 일본은 그랬죠.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군과 합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두 나라가 공군, 해군, 해양경비대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북쪽이 중국을 직접 갈 수 있죠. 호주의 북방기지를 대단히 확장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군함과 비행기가 지금 그 호주 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만들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만들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핵잠수함 8대를 만들 거랍니다. 호주가 핵잠수함 8대 가지면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중국이 호주를 겁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인도도 참 중국 밑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직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해군을 파견하고 있다. 참 중국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EU has labeled Beijing as a systemic rival. EU, 유럽연합은 중국을 구조적인 적성 국가라고 명명하였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EU에 속한 가장 센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해군 군함을 남진해와 인도양에 파견하였다. 참 중국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야, 영국, 프랑스, 독일 너네가 뭔데 여기 군함을 파견하니? 근데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쿼드라는 거 다 아시죠? 서플라이 체인 얼라이언스라는 거가 있습니다. 중국에 무슨 물자를 공급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는 그 연합이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이라는 소리죠. 중국에 대한 물자 공급을 막는 그런 그 동맹이 있다. 오커스, 지난주에 설명했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전 이름을 멀티래터럴 클럽 스트래티지, 멀티래터란 다국적이죠. 클럽, 다국적 클럽 전략. 나 혼자 하지 않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데리고 가서 하는 거야. 결정적인 대선은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다.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멍청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중국 편 됩니다. 세계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의 결론식으로 중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원히 부상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천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60년 동안 10% 경제 성장하는 나라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30년 경제 성장하려면 미국을 앞설 것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30년 경제 성장했죠. 우리나라도 60년 했으면 지금쯤 일본 훨씬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쓰는 거죠. 중국은 이미 강하고 대단히 야심차며 또한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나라로서 기회의 창이 오랫동안 열려있을 나라가 아니다. 중국 많이 컸습니다. 그동안 야심찼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창은 이제 닫혔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미국에게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다. 와, 우리나라가 이제 영원히 세계 챔피언이네. 중국이 결국은 그 비율이 이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현재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없답니다. 이 사람 없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국 사람은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세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의 전략, 미국의 전략, 미국의 국력, 중국의 국력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내리는 겁니다. 뭐 거기 조건 하나 달았더라고요. 미국이 스스로 자신을 찢어버리면,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지 않는 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중국이 헤매고 있다는 뉴스는 다른 면에서 더욱 골치 아프다. 역사는 정점을 지난 중국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더욱 과감하고 아마도 제멋대로, 에라틱이라고 썼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운이 닿기 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돌진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이라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영원히 대만을 놓칠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이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으로는 더 약해질 건데 그래도 지금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의 행동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기초해가지고 이제 educated gues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뭐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육받은 그 이론하고 역사적 실력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핵심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퀀텀 컴퓨팅, 5G 통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싶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중국 국민들을 자기 공산당의 의지대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오소리타리아니즘으로 중국을 통제하고 세계를 통제할 거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원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산당이고 독재 체제가 안정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이런 그런 테크놀로지 가지고서 이 통치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독재 국가들 몇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삼아야 되죠. 그런 나라한테 기술 전수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의 외교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만을 중국이 지금 아니면은 대만을 영원히 중국으로 통일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점점 다급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일본, 필리핀 이런 데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이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대만에서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안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지가 않다라는 그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Welcome to Geopolitics in the Age of Peking China. 중국의 힘이 지금이 제일 높은데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정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장기적인 포석도 해야 되고, 뭐 중국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뭐 그래도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세계 1등이 안 된다는 소리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약소국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 독일 한참 크다가 주춤할 때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버클럽 하세요. 버클럽이 뭡니까? 안전띠 매세요. 우리 뭐 자동차 안전하게 안전띠 매죠. 비행기 흔들거리면 안전띠 매라고 이제 또 기장이 얘기하죠. 안전띠 맵시다.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부상하는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격앙된 상태로 이제 지내왔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도 꽤 잘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몰아가는 중국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책으로 쓸 텐데 책은 그 할 브랜드하고 그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정말 그 괜찮은 그 사람은 뭐 이제 그 아주 또 나이도 많은 그 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중국의 문제점에 관한 책이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논문을 오늘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영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군함,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 지나가는 것도 만참 그 중국이 펄펄 그 뭐 화를 내는데 영국의 군함이 거기를 지나갔다. 물론 이제 큰 군함은 아니에요. 근데 영국의 군함이 지나갔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고 9월 27일자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동안 2척의 배를 그 중국 앞바다에다 갖다 놓겠대요. 중국을 분노하게 하는데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견제에 영국도 동참한다. 그리고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한 정책을 뭐 정면으로 들여받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HMS라는 게 영국 배는 전부 다 HMS를 씁니다. Her Majesty's Ship, 여왕 폐하의 배, 리치몬드호, 조그만 배예요. 그렇지만 그 배가 대만 해협을 지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뭐 중국이 그 호주랑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서 호주 석탄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호주 석탄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애플 공장도 문 닫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전기가 없으면 공장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석탄도 못 되고 뭐 지금 야단이 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뭐 이 앞으로 이 책 나오면은 제가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